빨리 와. 자, 우리 서양의 중세, 뭐의 이동으로 시작이 됐어요?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시작이 됐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누가 망했어요? 서로마가 망했죠.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어요. 연도도 좀 알아둡시다. 몇 년이죠? 476년. 네. 이때 누가 멸망시켰는지 혹시 기억나요? 맞아요. 게르만족의 용병 대장이었던 로마가 국경이 넓어지니까 게르만족들한테 용병을 맡겼잖아요. 근데 그 용병 대장이 오히려 로마를 멸망시켜 버렸어요. 누구? 오도 아케르. 자, 근데 오도 아케르가 세운 제국은 오래가지를 못했고 뒤이어서 막 이 로마에 멸망한 로마에 막 여러 그 게르만족들이 들어오죠. 우리 제일 먼저 기억나는 거 그죠? 서고트족, 그죠? 알라리크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이제 동고트족, 테오도릭 이 사람이 오도아케를 반으로 잘라버렸죠? 네. 자, 그리고 파괴하고 낙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반달족. 와인색. 버건디라고 영어로도 부르죠. 부르근두족. 그죠? 자, 이런 여러 민족들이 막 이동해 왔고, 또 기억나는 거. 그렇죠. 맞아요. 롬바르드족. 이 롬바르드족은 어디를 지배해서 우리 좀 기억이 나야 되죠? 이탈리아 지역으로 들어오죠, 얘네가. 그죠? 그래서 로마 서로마의 핵심 로마 수도 로마와 뭐 라벤나 이런 지역들을 롬바르드족이 장악을 하죠. 근데 이 롬바르드족은 그 기독교를 믿긴 하는데 우리 저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아타나시우스파가 아니라 아리우스파 기독교를 믿는다 그랬죠. 자, 그래서 교황이랑 항상 이 롬바르드족은 사이가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어요. 자, 이런 와중에 교황 말 잘 듣는 또 게르만족이 있었죠. 얘네가 프랑크족이죠. 중요하죠. 예. 사실 교과서에서는 다른 게르만족 설명은 전혀 안 나와요. 예. 그냥 지도 정도에만 간단하게 나오고 얘네만 나와요, 얘네. 근데 다른 게르만족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면 이걸 모르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추후에 이제 역사 설명할 때 이제 막히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선생님이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프랑크족이 이제 그 게르만족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데 자, 얘네가 세운 나라 무슨 왕국이에요? 프랑크 왕국이죠. 이 프랑크 왕국의 그 프랑크가 프랑키아. 나중에 뭐라고 발전하게 된다? 네, 이렇게 발전하게 되죠. 이 프랑크 왕국에서 바다신의 수손임을 주장하면서 처음에 이 프랑크 왕국을 이끌었던 왕족 메로 베우스 왕조죠. 그죠? 이 건국자 이름이 메로베우스였기 때문에 메로베우스 왕조라고 해요. 맞아요. 예. 근데 이 당시 때는 성씨라는 게 이렇게 발달을 안 하던 시대예요. 예. 그냥 이름만 이제 네이밍만 부르던 시대. 그리고 얘네는 이제 게르만족이었기 때문에 그 성을 부르는 것들이 이제 익숙하지가 않았고 메로베우스 뒤를 이어서 이제 힐데리 뒤를 이어가지고 클 클로비스. 메로비스의 손자로 알려져 있는 이 클로비스가 이제 다른 부족들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자기네 할아버지 이름을 딴 메로베우스 왕조를 열었어요. 자, 우리 클로비스는 중요한 거. 다른 게르만족과의 전쟁에서 분리했을 때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랬죠. 나에게 이 승리를 가져다 준다면 내가 기독교로 개종하겠다. 근데 마침 승리를 했고, 그래서 제일 먼저 뭘로 개종했어요? 그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됐죠.
이때 큰 역할을 했던 게 그의 아내 클로틸다. 야, 바꿔서 드세요. 안 바꿨으면 지금 아마 우리가 이렇게 서양식 옷을 입거나 하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슬람 침략이 있었는데 그 이슬람 침략을 막아낸 게 프랑크 왕국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런데 클로비스가 개종하고 나서 이제 로마의 어떤 그 뒤를 이어가지고 뭔가 그 유럽 세계를 기독교로서 이제 다스리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클로비스가 죽고 나서 게르만족이 분열이 돼요. 아니, 프랑크 왕국이. 그러면서 메로베우스 왕조의 왕관의 힘을 잃고 메로베우스 왕가의 재상이었던 카롤루스 마르텔, 이 마르텔이 왕은 아니었죠? 그쵸, 재상. 공제였죠, 공제. 이 공제로서 메로베우스 왕조에서 실권을 장악을 해요. 당시 카롤루스 마르텔은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지고 유럽으로 쳐들어온 이슬람 왕조를 격퇴했어요. 네. 자, 당시 그 이슬람 왕조와 맞서 싸웠던 지역이 프랑스의 투르와 푸아티에라는 지역이었죠. 자, 그리고 이 전투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이슬람 세력이 유럽으로 넘어와서 유럽을 이슬람화 시키려는 걸 저지시킨 사람이 카롤루스 마르텔이에요. 여담으로 그때 그 이슬람 왕조가 무슨 왕조였죠? 우마이야 왕조였죠. 요거 하나 TMI로 더 말씀드리면 우마이야 가문이거든요. 우마이야 가문인데 요 가문은 수니파예요. 자, 이슬람 왕조는 수니파 아니면 시아파예요. 여기서 수니파는 저 시아파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 이슬람교 창시자가 혹시 누군지 들어봤어요? 무함마드라는 사람이죠, 그죠? 이 무함마드가 초승달과 별이 뜬 어느 날 밤에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이제 계시를 받고 나서 이제 창시한 게 이슬람교인데, 자, 이 무함마드가 살아생전에 굉장히 그 설법도 잘하고, 그래서 신도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긴 다음에 죽었어요. 자, 근데 당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 무함마드를 신성시해가지고 무함마드의 혈통을 이은 사람들이 무함마드의 뒤를 이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함마드의 혈통을 이제 이은 사람들, 무함마드가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무함마드가 딸만 있었는데 무함마드의 딸과 결혼한 남자, 그러니까 무함마드의 서위죠. 자, 무함마드의 그 서위 계통으로 이어진 그 혈통을 중시하는 파를 시아파라고 불러요. 시아파는 무함마드에 뭘 강조한다고요? 혈통, 같은 피가 흐르는 그 무함마드의 후계자들. 자, 근데 순니파는 이슬람 교리는 그게 아니다. 이슬람은 우상숭배라든지 아니면 특정 성직자를 높인다든지 이런 거 없고 오로지 유일신 알라 아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해야 된다고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함마드의 혈통을 따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무슨 파라고 한다? 순니파라고 불렀어요. 하나 예를 들면 지금 대표적인 순니파 왕조가 사우디아라비아죠. 오, 잘 알고 있네. 반면에 시아파 왕조 이란이 있습니다. 이라크는 반반 섞여 있어요. 자, 이제 그 메로베우스 왕조의 마지막 왕은 힐데리 3세라는 사람인데 무기력했어요. 능력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카롤루스 마르텔한테 실권을 뺏긴 다음에 그 아들, 마르텔의 아들이었던 피핀. 별명은 키가 작아가지고 피핀 더 쇼트예요. 네, 대신화. 이 피핀에게 왕자를 뺏겨요. 자, 왕자리 뺏길 때 이때 혹시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나? 맞죠? 중세 수도사들처럼 머리를 깎게 했다 그랬죠? 이런 이 가운데만 미는 거, 정수리만 미는 걸 뭐라 그래요? 대머리 독수리? 탁발이라고 하죠, 탁발. 그죠? 탁발시키고 맞아요. 수도원에 감금을 했죠. 유폐를 시켰죠. 그리고서는 피핀이 왕이 됐어요. 당시 교황은
롬바르드 세력이 자기를 넘보는 걸 무서워해가지고 이 피핀에게 여러 가지로 도움을 요청했는데 피핀이 그때마다 잘 들어줬기 때문에 이 피핀에게 신하 신분으로서 왕자리 뺏은 거를 인정을 하고 피핀을 왕으로 인정해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피핀에 의해서 새로운 왕조가 열려요. 피핀의 아버지 카롤루스 마르텔이 성을 따가지고 무슨 왕조? 네. 자, 피핀은 이제 교황의 지지를 받았어요. 당시 교황 이름은 혹시 그냥 알아두세요. 자카리우스라는 교황이었어요. 자, 그리고 롬바르드족을 교황의 요청대로 격퇴를 해주고 자기가 빼앗은 지역 일부를 교황에게 기증했죠? 이게 오늘날의 교황령. 오늘날 교황령이 로마 안에 있죠. 바티칸. 당시 근데 교황에게 기증했던 땅은 엄청 넓었죠. 자, 그 땅 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도시 라 라벤나라는 도시였죠. 우리 서로마 제국 말기에는 오히려 로마가 수도로서 기능을 많이 잃어버리고 사방이 늪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방어에 유리한 어디가 라벤나 지역이 각광을 받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 피핀 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황이 이 프랑크족 왕국에게 많이 의존을 하게 돼요. 그 중에서도 이제 카룰루스 왕조에게 피핀의 아들 카룰루스 대제죠. 요거 프랑스어로 하면은 샤를 마뉴. 여기서 이제 대제를 마그누스라고도 표현하는데, 자, 너희 매그너스라고 들어봤어요? 네. 자, 그 매그너스가 이제 위대하다, 뭐 뛰어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마그누스를 프랑스어로 쓰면 마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카롤루스 대제를 프랑스어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샤를 마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혹은 독일어로는 찰 대제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다른 이름으로는 뭐 이탈리아에서는 카를로 대제 영미권 영국이나 미국권에서는 찰스 대제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다 같은 표현이에요. 네. 좀 숨으면 더 뛰어들면 갔다 와. 자, 그러다가 선생님 봐봐. 그러다가 이 카롤루스 대제는 이제 우리 저번 시간에 지도 봤는데 주변 지역들을 막 이제 막 공격해 들어가서 자, 이렇게 영토를 넓혀요. 46페이지. 그래서 이 지금의 독일 지역, 그리고 스페인 일부 지역, 그리고 이탈리아 북부까지 장악을 한단 말이에요. 자, 물론 옛날 소로마 제국에 비하면 영토가 커요, 넓어요. 좁아요, 넓어요. 소로마 제국에 비하면. 소, 소로마 제국 때는 스페인이랑 이탈리아랑 다 장악했었죠. 자, 그리고 그거에 비하면 훨씬 적지만, 그래도 소로마 제국 때 영토 일부, 한 절반 정도는 다시 되찾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영토를 크게 넓혔고, 그리고 정복 지역에다가 뭐를 설치했죠? 교황이 좋아할 만하게 교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정복 지역에 뭐 만들었다고요? 교회와 수도원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아, 위에다 저기다 써야겠네. 위에 미안해. 여기다가 교회나 수도원을 만들었다. 자, 그래서 교황한테 예쁨을 잔뜩 받다가 자, 어떻게 됐어요? 서로마 제국의 황제로 배관식을 했죠. 자, 잘 봐. 자, 이제 게르만족, 그동안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열등하다고 야만인이라고 비하하던 그 게르만족한테 옛 로마 제국 황제의 관을 씌워준 거예요. 누가? 기독교의 수장 누가? 교황이 네. 그 프랑크족, 그러니까 게르만족, 야만족의 리더한테 너 로마 제국 황제에 하고 관을 씌워준 거라고. 자, 이게 어느 날 이루어졌죠? 12월 25일. 연도는 딱 몇 년? 9세기 시작하는 800년. 그리고 카롤루스 대제는
자, 각 지역의 수도원이나 교회 같은 것들을 만들고 여기 수도승들을 모아놓고 열심히 그 성경을 필사하게끔 시키고 고전을 연구하게 했죠. 자, 그래서 카롤루스 대제 때 이 문예의 부흥을 뭐라고 불러요? 카롤루스 르네상스라고 불러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이런 르네상스는 이거보다 600년 후 얘긴데 그 이전에 중세 이제 초반부에 자, 카롤루스 대제라는 황제가 일으킨 문예 부흥도 이렇게 불러요. 따라 읽어보세요. 카롤루스. 자, 카롤루스 대제는 서유럽 문화, 지금 그 서유럽 문화의 기틀을 마련한 황제인데 로마 문화, 기독교 문화, 그리고 본인이 게르만족이었죠. 이 게르만 문화를 융합해가지고 서유럽 문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래서 자, 요런 얘기도 하죠. 자, 카롤루스 대제의 업적을 어, 로마의 시체에서 잘 써. 쓰면서 봐. 갈빗대를 떼어다가 서유럽의 등뼈를 만들었다. 자, 이렇게 부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과거 이제 열등한 민족으로 무시받던 게르만족이 마침내 로마 문화의 어떤 유산을 계승해가지고 새로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서양의 중세 그 문화의 시작을 알린 사람이 카롤루스 대제. 이거 시험에 낼게요. 중요해요. 그냥 다 알아두셔야 돼요. 게르만족은 왕이 죽으면 그 왕의 땅이나 재산을 아들들이 똑같이 나눠 가져요. 자, 그런데 이제 카를로스 대제는 외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손자가 여러 명이었어요. 자, 그 중에 살아남은 손자가 셋이 있었는데 그 세 손자가 자기 할아버지가 세운 그 나라를 세 덩어리로 나눠 가진단 말이에요. 분열되죠. 제일 맞손자가 중프랑크를 가져가고요. 자, 그 다음 둘째가 동프랑크, 그 막내가 수프랑크를 가져가요. 자, 동프랑크가 영토가 이제 이탈리아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넓었는데 여기가 오늘날의 무슨 나라? 이탈리아. 동프랑크 둘째가 가져간 지역이 오늘날의 독일. 서프랑크가 프랑스입니다. 자, 그래서 베르댕 조약에서 이렇게 나뉘었다가 이 중프랑크가 이제 힘을 좀 못 써서 서프랑크, 동프랑크, 막내랑 둘째한테 땅을 뺏긴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국경이 만들어진 게 카를로스 대제 죽고 나서다. 자, 저번 시간에 한 내용 빠르게 좀 얘기 봤고요. 이제 뒤로 넘어가 보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47페이지. 이제 9세기 그 새로운 어떤 유럽의 어떤 분위기, 문화가 만들어졌죠. 자, 이때 발칸반도나 그리고 저기 뭐 이스라엘이나 요 지역에는 어느 나라들이 있었을까요? 발칸반도 지역 특히 비 비잔티움 제국이 있었죠. 비잔티움 제국은 동로마 제국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 발칸반도에서 더 동쪽으로 가면 저 소아시아 기억나요? 아나톨리아 반도?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이스라엘이라든지 그 지금의 중동 지역이 있죠. 사우디 이런 나라들이. 네. 그 지역에는 요 당시에 어떤 나라가 있었을까요? 맞아요. 이슬람 국가가 있었는데 이때 9세기 무렵에 있었던 이슬람 국가는 아바스 가문이 세운 왕조. 무슨 왕조? 아바스 왕조예요. 이 아바스 왕조는 이슬람의 어떻게 보면 직계 혈통, 그러니까 이슬람의 어떻게 보면 정통이라고 볼 수 있는 혈통인데, 네.
죄송합니다. 순위파 왕조였는데 시아파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세워진 왕조예요.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 북아프리카 지역에 우리 좀 기억나는 나라들 어떤 나라들 있었어요? 카르타고가 먼저 있었죠. 자, 근데 요 무렵에 카르타고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자, 9세기보다 조금 더 전으로 올라가 볼게요. 한 뭐 로마 시대 서로마 제국 멸망하기 전까지는 서로마가 그 지역을 좀 차지하고 있었는데 서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그 지역 북아프리카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나라는 파괴하고 낙서하는 걸 좋아하는 나라. 간달 왕국이 북아프리카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6세기 중반에 동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간달 왕국을 멸망시켜요. 그리고는 한동안 이집트를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치하에 동로마가 관리를 했어요. 비잔티움 제국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비잔티움 제국이 거기를 관리를 못하게끔 힘이 빠져요. 그리고 새로 치고 나온 게 어느 제국이에요? 이슬람 세력이죠. 그래서 이슬람 세력들이 거기를 장악하게 되는데 그 당시 이때는 파티마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어요. 자, 이제 10세기 넘어갈 무렵에 새로 등장한 북아프리카 지역을 지배한 왕조가 어느 왕조라고요? 파티마 왕조예요. 파티마 왕조는 시아파 왕조였어요. 자, 그리고 우리 과거에 소고트 왕국이 지배하고 있다가 여기를 이슬람 세력이 와가지고 여기 스페인도 이슬람화가 됐죠. 기억나요? 그때 서고트 왕국을 멸망시켰던 왕조가 우마이야 왕조였어요. 미요. 자, 근데 우마이야 왕조는 여기 원래 선생님 봐봐. 이 중동 지역에서 원래 이슬람 그 본토에서 세력을 가지고 있던 왕조인데 아바스 가문한테 패배해가지고 그 왕족이 대부분 다 학살당해요. 살아남은 우마이야 가문 왕족들이 여기로 와가지고 세운 나라가 후우마이야 왕조예요. 무슨 왕조? 후우마이야 왕조. 그래서 아까 차롤루스 마르텔이 이슬람 세력 격퇴할 때 벌였던 전투가 뭐였죠? 무슨 전투? 투, 투르 푸아티의 전투였죠. 투르 푸아티의 전투는 우마이야 왕조랑 벌인 전투고, 예. 요 왕조는 이제 나중에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하게 된 후우마이야 왕조예요. 여기도 순위파예요. 자, 선생님 봐봐. 이슬람에서는 무함마드가 죽은 다음에 무함마드의 어떤 대표성, 이슬람을 대표하는 대표성이라든지 그 종교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그 채통, 뭐 이런 것들을 이어받은 사람을 칼리프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슬람에서는 무함마드의 어떤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정통성이나 계승을 한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요 당시 때는 지금 이슬람 왕조 선생님 몇 개 얘기했어요? 아바스, 파티마, 후우마이야. 세 개 얘기했죠? 칼리프가 세 명이던 시절이에요. 자, 거의 유일하게 요 시기가 자, 칼리프가 몇 명이던 시절? 세 명이던 시절이에요. 각 왕조별로 수도도 말씀드릴게요. 아바스 왕조의 수도는 여기 지도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지금 바그다드라는 곳이에요. 들어봤어요? 바그다드 지금 어디 수도예요? 이라크 수도죠, 이라크. 자, 파티마 왕조의 수도로서 번영하기 시작한 도시가 카이로라는 도시예요. 카이로 들어봤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집트 수도죠, 지금. 호우마이야 왕조의 수도가 코르도바라는 곳이었어요. 어디라고요? 코르도바. 네. 그리고 선생님 저번 시간 하나 잘못 설명한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고칠게요. 45페이지인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영국 섬 설명할 때 수도를 얘기했는데 하나를 잘못 얘기했어요. 자, 자기 영국 브리튼 섬이 있고 여기 지도에는 안 나와 있지만 왼쪽 상단에 아일랜드 섬이 있다 그랬죠. 그죠? 영국은 네 덩어리로 나눠져 있어요. 자, 먼저 원래 살고 있던 브리튼족이 섹슨족한테 쫓겨가지고 여기 산골 지역으로 또 쫓겨갔다 그랬죠. 얘네가 세운 나라가
웨일스예요. 웨일스의 수도가 벨패스트가 아니라 카디프 시티예요. 카디프라고 들어봤어요? 너희 우리나라 축구 선수 김보경이라고 혹시 알아요? 김보경이라고 지금 전북 현대에서 뛰고 있나? 아마 그럴 텐데 그 김보경이라는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진출한 다음에 뛰었던 팀이 카디프 시티라는 팀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얘기했던 거 뭐 잉글랜드는 수도 런던 맞죠? 그죠? 그리고 여기 스코틀랜드의 수도는 에딘버러가 맞아요. 애덤 스미스라는 경제학자 이제 고향이 스코틀랜드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여기 아일랜드 섬의 수도는 더블린이 맞아요. 그리고 봐봐. 이 아일랜드는 지금 영국이랑은 별개의 나라예요. 자, 근데 여기 아일랜드 북부가 북아일랜드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영국 연방에 지금 속해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 북아일랜드의 수도가 벨파스트예요. 영국 지지하는 거랑 안 지지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종교적인 분쟁도 있고 되게 위험한 지역이에요, 여기는 좀. 여기 막 대낮에도 그 종교 카톨릭이랑 저 영국 저 개신교랑 이쪽끼리 갈등이 있어가지고 대낮에도 막 그 총기 테러가 있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좀 위험한 지역이다. 알아두세요. 네, 넘어갈게요. 네. 자, 한동안 이렇게 통일이 되고 자, 카롤루스 대제가 이렇게 통일을 하고 나니까 한동안 혼란했을까요? 안정적이었을까요? 통일을 해놓으니까. 한동안 안정적이었게. 근데 자식들이 지금 땅을 나눠 가졌죠. 자, 그러면서 다시 뭔가 조금씩 혼란해질 기미가 있는데 요때 이 지금 지도에는 잘려 있지만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자, 이런 나라들 들어봤죠? 이런 나라들이 살고 있던 여기 아주 추운데 북유럽이라고도 불리는 여기 반도 무슨 반도?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살고 있던 노스하면 북쪽이죠. 무슨 족? 네, 노르만족. 얘네들도 게르만족의 한 친척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가 유럽 대륙으로 먹을 것들과 물자를 찾아가지고 이 지역으로 내려오게 된다고. 자,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굉장히 뭐랄까 성격도 급하고 굉장히 좀 사람 이렇게 뭐랄까 잔인했다 그랬죠. 유럽 사람들을 죽이고 이 지역에 막 쳐들어와서 약탈을 해가는 거예요. 자, 게르만족에 이어서 무슨 족? 노르만족들이 유럽을 침략하기 시작한다. 예. 자, 여기가 지금 스칸디나비아 반도죠. 몇몇 나라들이 있는데, 예. 자, 우리 저 덴마크 들어봤죠? 예. 자, 데인족이 살고 있는 네. 노르웨이 연어 그렇죠. 홀란드 들어봤죠? 축구 선수. 자, 그리고 예. 스웨덴 예. 들어봤죠? 예. 자,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여기 있었고 얘네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다고? 바이킹이라고 불렀. 그리고 바이킹을 러시아어로는 루스라고도 불렀거든요. 이 루스라는 말에서 어떤 나라 이름 어떤 이름이 나온 거예요? 러시아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자, 이 러시아는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이 바이킹족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때 지배 세력이 좀 바뀌기도 해요. 이때 러시아를 이루고 있던 민족, 제일 많았던 민족은 슬라브족. 여기 이제 누가 섞이게 된다? 노르만족들이 섞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 노르만족들이 이 슬라브족을 지배하면서 세운 나라가 노브고로드 공국. 그리고 한쪽에는 키예프 공국이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은 키예프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불러요? 키이우라고도 부르죠? 여기 지금 어느 나라 수도예요? 우크라이나 수도죠? 그쵸? 키예프. 네. 노르만족 침략 이후에 개발되기 시작해서 여기는 농사도 되게 잘 되는 지역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성장하기 시작한 게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다. 지금 전쟁 때문에 막 정신없죠, 우크라이나? 자, 여기 지금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랑 유럽 대륙 사이에 있는 이 바다가 발트해예요. 그, 네, 맞아요. 이 발트해는 굉장히 추워가지고 1년 내내 이 지역이 얼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만약에 배 타고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맞아요. 쇠빙선은 그 얼음을 이제 깨면서 나가는 배거든요. 근데 이 쇠빙선을 이용해가지고 그 얼음을 깨고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그 연료도 많이 들고 엄청나게 힘든 작업이에요. 얼음이 엄청 두껍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요거는 근현대사에 나올 얘기인데 요 지역으로 1년 내내 배를 타고 내보내고 싶은데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항상 얼음이 얼어있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여기 위는 더 춥고. 자, 그래서 여기 말고 러시아는 어느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따뜻한? 동쪽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그 나중에 19세기 중반에 한반도가 있으면 여기 한반도 북부에 연해주라는 땅을 러시아가 차지하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훨씬 따뜻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다가 얼질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도시를 하나 건설해요. 그렇죠. 블라디 그냥 보스토크라는 항구를 건설하죠. 항구 도시를. 이 항구 도시를 건설한 이유, 여기는 얼어요, 안 얼어요? 얼지 않는 항구이기 때문에. 무슨 항구? 부동하기 때문에. 자, 블라디보스토크 어원을 좀 써볼게요. 이 말 뜻을. 블라디가 무슨 뜻일까요? 블라디. 정복하다는 뜻이에요. 보스토크는 뭘까요? 동쪽을 뜻해요. 그러니까 어디를 정복하려는 취지로 만든 도시예요? 동쪽을 정복하려고 만든 취지의 도시가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실제로 이 한반도를 놓고 20세기 초반에 여기 섬나라, 일본이랑 전쟁을 벌이죠. 무슨 전쟁? 잘 알고 있네. 자, 이 바이킹의 주 무기는 그 도끼라 그랬죠? 네, 도끼랑 이제 강력한 그 방패, 뭐 투구 이런 것들도 있지만 특히나 이들은 이동이 굉장히 우세했다 그랬죠? 자, 이렇게 배 밑 폭이 좁은 어디나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이 배, 이 배를 바이킹이라고 불렀어요. 자, 당시 요 지역은 분열이 돼 있었는데 이 노르만족 혼란한 거를 통일한 왕이 등장해요. 자, 이 왕의 이름이 하랄 블로탄. 이 사람은 덴마크 왕이었는데 노르웨이까지도 점령을 해가지고 요 지역을 통합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그 강력한 노르만 왕국을 만들었던 사람이 왜 지금 얘기를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요 지역을 통일하게 되는데 이 사람 이때 당시에는 치약이나 이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럼 이를 닦을 수가 있어요? 이 당시 때도 조금 위생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은 소금을 이용해서 닦기도 했다는데 이를 안 닦는 사람도 많았다 그래요. 자, 이를 잘 안 닦고 관리를 안 하면 이가 어떻게 돼요? 썩죠. 그래서 이 하랄블루탄의 이가 푸르스름한 빛을 띄었다 그래요. 왜 그 유럽 영화 같은 거 보면 유럽 그 중세 영화 같은 거 보면 해적들 보면 이가 막 까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자, 그래서 이 사람 이가 썩어가지고 푸른빛을 띄었다는데 아무튼 이 사람 별명이 이가 푸르다 그래서 블루투스였어요. 저 예전에 그런 적 있잖아. 자, 봐봐 선생님 봐봐. 지금 하랄 블루탄이죠. 하니까 영어로 히읗을 표현하려면 어떤 알파벳 써요? H죠. 덴마크어로 H를 이렇게 써요. 네. 잠깐만. 다른 뭐 이렇게 쓴다고. 그리고 덴마크어로 B를 이렇게 쓰거든요. 자, 그래서 H랑 B를 합쳐봐요. 이 블루투스 마크죠. 너희 뭐지? 그 에어팟이나 아니면 버즈 같은 거 할 때 이 블루투스 하죠? 예. 자, 봐봐. 선생님 봐봐.
덴마크랑 노르웨이가 바다를 경계로 떨어져 있죠. 여기를 하랄블루탄이 배 타고 연결해서 통합을 했단 말이에요. 원거리 떨어진 지역을 통합하고 합친 이 왕을 이제 그 하랄블루탄이었고 별명은 블루투스였는데 여기서 이제 그 개발자들이 노키아라는 핀란드 그 기업에서 개발자들이 이제 영감을 따가지고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 뭐 에어팟이든 뭐든 그 떨어져 있는 기계들이랑 뭐 컴퓨터를 무선으로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그걸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블루투스라고 이름 붙였다. 하랄 블루톤에서 따온 거예요. 그런데 좀 네. 음. 자, 이 노르만족은 옆에 있는 섬을 공격해 들어가요. 자, 브리튼 섬과 아일랜드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디? 영국을 쳐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당시 영국은 게르만족 중에서 우리 섹슨족 기억나죠? 앵글로 섹슨족. 앵글로 섹슨족이 여기를 지배하고 나서 앵글로 섹슨 왕국 7왕국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어느 나라 침략을 받았다고요? 노르만 쪽의 침략을 또 받게 돼요. 그래서 한동안 저항을 하다가 이 영국이 마침내 노르만족에게 완전히 넘어가요. 네. 자, 그러면서 여기 새로 등장한 왕조가 그 여기 이제 한동안 이제 브리튼족이 있다가 네. 나중에 이제 노르만 왕조가 등장하게 된다.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할게요. 사람 다 섞였어요. 네. 라틴족, 브리튼족, 앵글로색슨족 다 섞인 거예요. 자, 요거 48페이지. 네. 자, 노르만족의 이동. 우리 게르만족에 이어서 한동안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혼란스러웠던 유럽이 카롤루스 대제 때 좀 평화로웠다 그랬죠? 그랬다가 다시 노르만족의 이동으로 유럽이 쑥대밭이 됐어요. 자, 이때 노르만족들이 여기저기 점령을 해가지고 나라를 세우는데 먼저 러시아 지역으로 쳐들어가서 슬라브족들을 지배했다 그랬죠? 그리고서는 노브고로드라는 지역의 노브고로드 공국, 그리고 지금의 우크라이나 수도 어디? 네, 키예프 지역에다가 키예프 공국을 만들었죠. 나중에 이 키예프 공국은 누구에게 지배를 당하냐면, 그쵸. 자, 몽골에서 칭기즈칸의 맞손자로 알려져 있는 바투라는 사람에게 점령을 당해서, 자, 요 지역이 나중에 몽골 사람들은 키예프를 이렇게 불렀어요. 키프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몽골은 우두머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왕이라고 불렀나요? 칸이라고 불렀죠. 나중에 키예프 공국은 이 킵차크 칸국에게 멸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 지역이 무려 300년 동안 몽골의 지배를 받거든요. 네. 이때 저기, 러시아 사람들이 이 몽골인들의 지배를 굉장히 막 힘들어하고 굉장히 이제 뭐랄까, 싫어하고 견디기 어려워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식민 지배 받듯이. 자, 그래서 이 시기를 러시아 사람들은 몽골 부족을 그 지옥에 나온 사자 타타르라고도 불렀는데, 타타르의 멍해라고도 불렀어요. 멍해라는 게 뭐예요, 멍해? 그죠? 짐승 여기다가 이제 짐승 움직이지 못하게끔 고삐같이 이렇게 채워놓는 걸 멍해라고 부르죠? 자, 당시 몽골의 지배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자, 그러다가 16세기 무렵에 이, 저, 러시아 지역은 독립을 하는데 이 당시에 독립할 때 중심지가 그 무슨가? 이렇게 불렸어요. 모스카우라고 불렸고 이게 러시아어로 읽으면은 모스크바죠. 16세기에 무슨 나라가 들어선다? 모스크바 대공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아, 노르만족들은 배를 잘 타고 여기저기 막히는 데가 없이 다 이동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막 여러 지역들을 정복하고 하는데 지금의 여기는 아이슬란드라는 섬이에요. 들어봤나요? 여기는 그 화산이 있어. 지금도 활동하는 화산이 있어가지고
여기 지열 발전이나 이런 것들로 유명한 동네가 이 아이슬란드인데 뭐 레이카비크라는 수도가 있고 이 아이슬란드를 통해 가지고 노르만족들이 배를 타고 막 대서양 서쪽으로 계속해서 뻗어 나가요. 그러다가 이들이 자 어떤 섬을 발견하는데 그죠? 그린란드를 발견하고요. 이 그린란드는 가보니까 엄청 추웠어요. 자, 그래서 완전히 다 하얗게 그냥 그 눈이나 얼음으로 덮여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처음 정복한 그 노르만족 쪽이 이 그린란드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여기가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 믿고 여기로 넘어왔던 사람들이 많이 얼어 죽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끝끝내 그린란드 남부 지역에 노르만족 일부가 정착을 해요. 자, 그리고 이들이 여기서 더 탐험 정신을 발휘해요.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더 서쪽으로 가요. 자, 아이슬란드에서 더 서쪽으로 가면 뭐가 나왔을까요? 캐나다란 나라다. 자, 신대륙을 가장 먼저 발견한 거는 콜럼버스가 아니에요. 신대륙을 가장 먼저 발견한 민족은 어느 민족이다? 노르만족이다. 그런데 노르만족들은 그 캐나다 지역에 한 달 정도 머물다가 여기 먹을 것도 없고 뭔가 우리가 이렇게 여기다가 정착하기는 좀 무리다 싶어가지고 한 달 만에 다시 아이슬란드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보다도 무려 400년이나 앞서가지고 캐나다를 발견했지만 뭐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죠. 결국은 여기서 뭘 찾지는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노르만족들이 유럽 각 지역으로 이제 뻗어 나와가지고 요 지역들을 이제 점령하고 하는데 자, 이들이 자, 프랑스 북부로 왔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 서프랑크 왕국이 있던 요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데 요 지역을 점령했던 노르만족의 리더 이름이 롤로라는 사람이었어요. 누구? 롤로. 뭐 그런 거 안 사. 네. 롤로. 자, 롤로가 요 서프랑크 북부를 지배를 했는데 서프랑크 입장에서는 이 노르만족이라는 이민족이 여기 지배한 게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근데 또 그렇다고 이 서프랑크 왕국에서 이 노르만족을 밀어낼 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서프랑크의 왕이 이 롤로가 지배한 요 지역을 인정을 해줘요. 대신에 자기를 숨기라고 해요. 네. 자, 근데 이제 배울 건데 유럽에서는 그 왕이 제후를 임명해요. 우리 이거 어디서 들어본 적 있죠? 자, 제후를 임명하고 그 지역을 다스리게끔 하는데 그 제후가 다스리는 지역에 간섭하지 않아요. 그리고 왕과 제후는 이제 피나 어떤 혈통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계약으로 연결돼요. 자, 이런 중세 시스템을 봉건제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봉건제. 이거는 중국 주나라의 봉건제랑은 달라요. 자, 아무튼 서프랑크의 왕이 롤로에게 이 지역 지배권을 인정해주면서 롤로를 왕 아래 공으로 임명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롤로는 서프랑크의 제후가 되고 노르만족들이 다스리는 무슨 공국 따라 읽어봐. 노르망디 공국이 만들어져.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에서 요 노르만족들이 지배했던 요 지역을 지금도 뭐라고 불러요? 노르망디라고 불러요. 네. 길이 나지 않으셨어요? 네. 그리고 혹시 하나 여담으로 TMI 말씀드리면 영국 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 반도, 영국을 브리튼이라고 부르죠? 여기를 브르타뉴 라고 부르고요. 자, 훗날 이 노르망디 공국의 제후들 중에서 롤로의 피를 이어받은 노르망디 제후 중에 하나가 이 잉글랜드로 넘어가요. 그리고 이 지역에 있던 섹슨 왕국이랑 전쟁을 벌여가지고 이 지역을 영국 섬을 점령한단 말이에요. 자, 프랑스에 정착한 노르만족 일부가 영국으로 넘어가가지고 이 지역을 장악하는데 여기에 만들어진 게
노르만 왕조예요. 노르망디 공국이 먼저예요? 노르만 왕조가 먼저예요? 노르망디 뭐가 먼저예요? 노르망디 공국이 먼저죠? 자, 노르망디 공국의 제후였던 윌리엄, 롤로의 후손이었던 윌리엄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세운 나라가 노르만족의 나라를 세웠는데 이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요? 노르만 왕조의 왕은 윌리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노르만족들은 여기 화살표 쭉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이 좁은 바닷길, 이 바닷길을 지브롤터라고 부르죠. 지브롤터 해요. 여기를 지나가지고, 자, 이렇게 지중해 깊숙이까지 들어오는데, 자, 노르만족들이 여기 지금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제일 큰 섬, 지중해에서 제일 큰 섬, 무슨 섬? 시칠리아 섬과 이탈리아 남부 지역을 장악을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는 당시 이슬람 지배를 받기도 하고, 처음에는 롬바르드족이 지배하고 있다가, 비잔티움 제국이 잠시 지배를 했다가, 다시 이슬람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지역을 노르만족이 공격해가지고 이슬람 세력들을 몰아내요. 자, 그래서 여기 세워진 그 나라가 무슨 왕국? 시칠리아 왕국. 자, 그리고 이탈리아 남부에 세워진 이 왕국, 노르만족에 의해서 세워진 왕국이 무슨 왕국? 나폴리 왕국이에요. 나폴리를 영어로 쓰면은 나중에 너희 이탈리아 놀러 가면은 이탈리아 남부 투어 같은 거 하면 나폴리를 중심으로 꼭 가거든요. 거기 옆에 뭐 그 소렌토 섬 이런 데도 가고 그 우리 저 로마의 그 티베리우스 왕제 기억나요? 그 카프리 섬으로 은둔해가지고 좀 뭐랄까 좀 이상한 행동했다는 그 왕. 나중에 칼리굴라가 베개로 눌러가지고 죽였다는 그 왕 기억나요? 네, 베개 싸움 하다가. 네. 근데 아무튼 카프리 섬 근처에 있는 요 도시가 나폴리라는 도시인데 나폴리를 영어로 써볼까요? 이렇게 써요. 네오폴리스. 네오는 뭘까? 네오. 네오. 네오는 이거예요, 이거. 네오가 뭐예요? 뜻이 뭐예요? 뉴. 새롭다는 뜻이죠. 폴리스는 뭐예요? 이거죠, 이거. 폴리스는 어느 나라에서 쓰던 말이죠? 그리스 사람들이 쓰던 말이죠. 자, 과거에 그리스 사람들이 이 이탈리아 지역으로 넘어와가지고 새로 만든 자기들의 도시가 네오폴리스. 자, 이거를 라틴어로 읽으면 뭐라고 읽어요? 나폴리라고 읽게 된 거예요. 자, 그렇죠. 나폴리는 원래 어느 나라 사람들이 건설한 도시? 그리스인들이 건설한 식민 도시예요. 그러다가 로마 시대를 거쳐가지고 한동안 또 비잔티움 제국, 롬바르드족, 이슬람 지배를 받다가 요때는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됐다? 노 노르만족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자, 봐봐. 나중에 이 나폴리 왕국이랑 시칠리아 왕국이 혈통을 갔거든요. 자, 16세기 무렵에 얘네들끼리 계속 싸우다가 마침내 이 지역이 통합이 돼요. 근데 시칠리아 쪽 힘이 더 세가지고 이 시칠리아 섬과 나폴리, 요 남부 지역을 관장하는 요 하나의 통일 제국이 만들어지는데 양 시칠리아 왕국이. 이때 양은 그 양이 아니에요. 양은 더블이에요. 두 개의 시칠리아 왕국. 자, 이게 이제 10세기부터 11세기까지의 상황이에요. 한동안 카롤스 대제가 나라를 통일한 다음에 한동안 안정적이다가 아들이 죽고 나서 중프랑크, 서프랑크, 동프랑크로 나뉘었다가 노르만족들이 쳐들어오면서 다시 유럽이 뒤집어지고 쑥대밭이 된 거예요. 이들이 침략할 때마다 사람들도 많이 죽였다 그랬죠? TMI. 자, 요때 여기 이 이탈리아 저기 아프리카 북부를 지배하고 있던 거는 파 파티마 왕조와 그리고 요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게 우마이야 왕조.
우마이야 왕조 수도가 코르도바라 그랬죠? 파티마 왕조의 수도가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 자, 그리고 여기 지금의 사우디라든지 요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게 아, 아바스 왕조. 아바스 왕조의 수도는 바그다드. 그런데 요 무렵에 아바스 왕조가 칼리프, 그 왕실 내부의 분열을 겪으면서 아바스 왕조가 힘을 잃고 여기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던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 지역에 살고 있던 투르크족이 여길 쳐들어와요. 이 투르크족을 이끌던 리더가 셀주크라는 사람이었거든요. 뭐라고요? 자, 셀주크 투르크가 이 아바스 왕조를 침략해서 바그다드를 함락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셀주크 투르크는 자기들이 믿는 그 원시 종교가 있었어요. 근데 마침 바그다드를 들어와 봤더니 이슬람 종교라든지 문화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목민족 투르크족이 자, 이 이슬람 이런 종교로 개종을 하고 이걸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신성시하는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를 죽이지 않고 잘 모셔요. 대신에 정치력이나 군사력은 이 셀주크 투르크가 독점을 하고 있었고, 선생님 봐봐. 이때부터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가 셀주크 투르크의 지도자를 사실상 왕처럼 정치주도로 임명한다. 마치 일본에서 천황이 실권이 없고 실권은 누구한테 있었어요? 쇼 쇼군한테 있었죠. 자, 그랬던 것처럼 이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가 셀주크 투르크의 지도자를 정치랑 군사의 최고 지도자로서 권한을 인정해 주는데 그 지도자를 술탄이라고 뭐라고 부른다고? 자, 요때부터 이슬람 세계는 종교를 관장하는 칼리프가 있고요. 정치와 군사 책임자로 누가 등장한다? 술탄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 요 봉건제도, 유럽의 봉건제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